이번 시간에는 인간 발달에 대한 부분과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와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전개 과정에서요. 인간의 생애 주기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 부분인 거죠. 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에 걸쳐진 어떤 개념이라서 늘 연속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특성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는 태아기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아기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또 그 안에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의 초점은 무엇에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태아기는요, 아이를 우리가 임신 중에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산모에 대한 건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엄마가 건강해야 태중에 있는 아이도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흡연, 음주, 약물 복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영양 상태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될 수 있도록 예방해 줘야 되겠고요. 결국 또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한 전반에 걸친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아기에 있어서는요, 산모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개입 방향에 초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생애주기는 우리가 유아기라고 하는 어떤 지칭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유아기의 생애주기에 있어서는요, 환경 속에서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아동의 학대이지요. 그래서 태아기를 거친 출산에서 나온 아이가 이제 가정 내에 있어서의 학대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 큰 이슈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이 가정환경 내에서 학대라고 하는 위기적인 어떤 상황에서 보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대의 다양한 유형, 그 안에서 개입될 수 있는 어떤 위기적인 어떤 개입 방안들이 필요하다. 결국 양육 태도에 따라서 유아는 보호자가 어떠한 양육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정서 상태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이 정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양육 방법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개입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나 부모는 처음이죠. 예전부터 부모인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늘 새롭게 배우고 또 자녀에 따라서도 자녀가 다 개별적이고 다양해요. 그래서 예전에 첫째 아이는 이랬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둘째 아이에게 적용했을 때는 정말 큰 타산인 거죠. 따라서 아동 각자가 갖고 있는 유전적인 기질들 또 사회 환경적인 기질에 따라 독립적인 개체이다라는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 우리의 기준에 봐서 이 아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어른에 대한 어떤 욕구를 적절하게 낮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부모로서 그리고 양육자로서의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 해체나 빈곤 굉장히 많죠. 특히나 요즘은 가정이 전통사회와 달리 어떤 가정해체 이혼, 재혼, 한부모 너무 많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정해체와 빈곤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 환경을 위협하는 영향 요인이 있을 때 이 자녀의 건강한 어떤 성장은 결핍이 되고 위협적인 어떤 요소로 다가오는 거죠. 따라서 시설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 또 장애 아동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어떤 소외계층에 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발달적인 특징과 개입 방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죠. 즉, 이 정보 제공과 이 상황에 맞는 상담과 자원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적인 연계 방안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어떤 지원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생애주기는 우리가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는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고요. 또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불안정한 사회와 왜냐하면 이제는 아동기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본인 이제는 가정으로부터 좀 탈출을 하고 친구들이 더 좋아지는 시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화를 경험하게 된다. 근데 앞에
불안정한이라고 붙었어요. 뭐냐면 완전히 성인으로서의 어떤 결정력과 완전히 신체의 정서적인 부분이 독립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사회화를 경험하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년기부터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폭력들, 학교 내 폭력 너무 많죠. 또 가출, 성매매, 우울증, 학교 부적응, 범죄 이렇게 다양하게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한 성격을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개입 방안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이고 특히나 청소년 자체가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개입 방안에 대한 부분에 다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기, 직업을 그야말로 성취해야 되는 어떤 큰 과업을 갖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감소가 가장 필요한 거고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또 많이 이슈화되고 있죠. 그래서 청년기에 있어서 사회복지적인 초점에 대한 서비스는요, 바로 결혼과 부모 역할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년기라고 하는 부분은요, 급속한 역할의 변화가 이제 도래됩니다. 자녀들을 거의 다 키웠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가정으로부터 독립해서 어엿한 성인으로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역할이 하나하나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역할의 변화에 따라 본인이 어떠한 지금 상황에서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위기적인 대처 방안이 또 시급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적응적인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년기에 대한 부분은요, 노후생활에 있어서 노년기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위협하는 어떤 요인들은요, 바로 질병, 빈곤, 역할이 없다라고, 누구 하나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특히 배우자와 친구들이 이제는 내 곁을 하나하나 떠나게 되는 경우죠. 이러한 어떤 소외로 인한 개인 서비스에 초점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인간의 발달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발달에 대한 어떤 삶 자체를 보는 것은 실은 모든 단계에 대해 걸쳐서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결국 이전 단계 발달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의 단계에 대한 법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전 단계 발달이 실은 차곡차곡 잘 되어야 이후의 어떤 발달 생애주기적인 단계를 우리가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성과 변화라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때 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할까? 또 지금의 상황은 과거의 상황과 또 현재와 미래를 연결짓는 하나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충분하게 총체적으로 이해되고 분석돼야 할 어떤 총체적인 개념을 우리 사회복사는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인간 발달의 이해에서 또 하나 나오는 중요한 개념으로서는요, 사람의 어떤 생애주기의 발달에 있어서는요, 일정한 순서가 있다. 그리고 또 방향성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이거는 윗부분에서 아래로, 또 중심 부위에서 바깥 부분으로, 그리고 전체 운동 부분에서 특수한 운동으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부위에 따라 순서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관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 단어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의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아기, 유아기, 우리가 살펴보았던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라고 하는 쭉 적인 어떤 생애 주기의 발달이 어느 한 단계만이 건강하다 혹은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확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즉 이전의 발달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단계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의 불규칙성, 즉 사람마다 발달의 속도는 정말 다 달라요. 그렇죠? 정말 개별적이기도 하고 다양한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단계별로 있었을 때 한 단계가 그 다음 단계와 어떤 비중이 똑같다, 시간적인 소요가 똑같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즉 속도의 발전에 있어서는 불규칙하다,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적인 개념도 다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발달의 속도라는 것은
일정한 것이 아니다. 일률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가 있고 또 어느 시기에서는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총체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생애 주기의 단계도 저마다 다른 단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유전과 환경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전에 사람의 성격은 유전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팽배했던 것 같아요. 또 어느 시기에는 아니다, 유전이 아니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을 좌우한다 라고도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형제들을 봤을 때요, 가족을 봤을 때도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성격이 제각기이죠. 그렇죠? 똑같은 형제라고 동일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유전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주변의 환경만으로 인해서 또 갖다진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성격과 온전한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은 사람은 이렇게 유전과 그를 둘러싼 환경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는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바른 사회복지사적인 관점일 것 같아요. 즉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의 영향 비중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고요. 그러나 양쪽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가 이 사람에 대한 바른 어떤 건강한 관점을 갖고 있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람의 생애 주기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한 어떤 통찰은 바로 성숙과 학습에 의존한다라고 보는 관점 우리 사회복지사가 명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차라고 하는 부분 중요하죠. 사람마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 큰 사고와 위기적인 개입이 없다면 태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누구나 일반화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과정을 거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개인차도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그를 둘러싼 우리 개인을 둘러싼 환경 등 외적인 변수들의 영향이 많을수록 증가할수록 많을수록 어떤 결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개인차의 폭은 점점 커지고요. 발달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연령이 좁다면 그만큼 예측할 수 있는 다양성도 좁겠죠. 또 환경에 대한 영향도 있어서 환경의 영향이 그리 멀지 않다. 폭이 좁다라고 하면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의 폭도 좁은 거잖아요. 근데 연령의 폭이 넓어지고 또 환경의 영향률도 정말 광범위해지고 그렇다면 개인에 대한 어떤 다양성도 점점 넓어지고요.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도 넓어지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서 생애 주기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고려할 어떤 주변 사회 환경에 대한 요인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복지사는 점점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전문적인 지식과 대상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어떠한 전문적인 기술을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간에 대한 발달을 통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통합적인 이해를 갖고 접근할 수 있으려면요. 바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발달은 점점점 분화해 간다. 나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로 통합해 가기도 한다. 그러면 분화되기도 하고 또 통합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죠. 즉 구분을 하자면 신체, 인지, 성격, 실은 별개죠. 그렇죠? 신체, 인지, 그리고 성격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이 세 개가 별개이지만 통틀어서 봤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총체적인 관점이죠. A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딱 떠올 때 그 사람의 인지만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만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딱 떠올렸을 때 A는 성격은 이렇고 인지 상태는 이렇고 어떤 시대적인 상황 이래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달의 모든 측면은 이 영역이죠. 이 영역들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되어 있구나. 그래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인지와 건강한 성격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건강한 하나의 인격으로서 성장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어떤 책임과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신체와 인지와 성격이라고 한 영역이 골고루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점성의 원리, 중요한 사회복지적인 개념입니다.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성의 원리는 성장하는 모든 유기체들은 바로 기초적인 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발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발달한 부분을 기초로 다음 단계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생애 주기에 있었을 때 앞 단계가 잘 다져져야 뒤의 단계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원리고요. 특정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 기업이 어땠느냐라는 거에 따라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어느 하나의 단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갖춰진다라고도 볼 수 있죠. 결정적인 시기가 있느냐.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적개성이라고 보는 거죠. 맞죠? 생애 주기에 있을 때 이 시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업을 좀 성취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 다른 어떤 생애 주기적인 대체의 과제가 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발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체와 심리적인 발달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대두되게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와 최적의 시기가 있다. 결국 이 시기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발달 과업에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발달 단계에서 이전 단계에서 획득하지 못한 과업이 더 가중되어 있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적인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적기성에 대한 개념이고요. 기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릴 때 발달이 이후 단계의 발달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된다. 적절한 어떤 속담이 있어요. 우리에 있어서요. 뭐냐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지금 본다면 이 80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요.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80이라고 하는 어떤 이 속담도 실은 고쳐야 될 시기가 온 건데요. 예전의 경우는 80이라면 굉장히 오래 산 어떤 시기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3살 때 갖추어진 버릇이 80이라고 하는 그 먼 훗날의 생애 주기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초성이라고 하는, 특히 아동기라고 하는 유아기 때의 경험과 그때 갖축되었던 내 나름대로의 어떤 환경적인 조성이 이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역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즉, 특정 시기의 발달이 실은 잘못됐어요.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충분히 그 아동에게 그 생애 주기에 있어서 적절한 보상이 있었고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이전의 특정 시기의 발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가역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치사한 바는 크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의 경우는 특히 이런 특정 시기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제때의 발달 시기에 성취하고 획득했던 시기는 그런 클라이언트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요. 그러면 일정 시기에서 대다수의 일반화 사람들은 보통 자립적으로 본인의 어떤 가정환경의 자원으로 인해서 획득될 수 있었던 어떤 숙제와 과업들이 우리의 클라이언트에게는 획득되지 않은 어떤 과제로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다양한 자극과 또 자원에 대한 연계를 통해서 우리 클라이언트를 보상해 주었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처적인 능력을 갖추게 했다면 원래의 정상적인 발달 단계로의 도약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역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 큰 어떤 그 책임과 또 가치와 신념이라고 하는 부분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인간 행동과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걸까? 참 궁금하죠.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서 친구와 혹은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웃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혹은 다양한 뉴스와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즉 사람의 행동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원인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바로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원인이 있다라고 사회복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건강한 행동을 보여요. 그러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사회적, 환경적인 어떤 주변에 대한 요소가 건강하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어려움 속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어려웠구나. 혹은 결핍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복사가 제공해야 되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다양한 자원의 핵심은 바로 건강한 환경에 대한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접근해야 될까라고 하는 주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서도 또 그 자체 인간을 갖고 있는 인지적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정서적 원인은 또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문화적인 원인, 이러한 다양한 하나하나의 원인에 대한 영역이 합해져서요. 그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특성을 결정지은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단선적으로 사람의 행동은 이래서 어떤 유전적으로 혹은 부모를 통해서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함께 통합적으로 봐줘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한 주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으로는 사람의 행동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에 따라서 실은 다른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요소들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 있어요. 혹은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불편과 또 고통을 유발하는 어떤 주요한 이상행동을 또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은 무엇인가?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목표로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양한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의 원인은 무엇일까? 또 이 클라이언트가 가져오는 성격적인 특성에 대한 개별성, 다양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이상적인 행동은 무엇일까?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총체적인 사정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특징을 단선적이기도 하고 단면적인 특징이 아니라 총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계획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다양한 영역에 대한 원인적인 조사가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그럼 이해를 어떠한 맥락에서 우리가 사회복사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욕구, 문제라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에서는 니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기관, 우리 복지관을 찾아온 우리 중요한 손님이신 이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는 무엇을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는요. 우리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고자 할 때 함께 우리가 접근을 하고 초점을 두어야 할 내용이 바로 그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와 문제를 통해서 나오고 관찰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욕구를 통한 어떠한 행동이 있는가라는 것을 또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나가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가족 구성원이 어떠한 생활을 갖고 있는가, 또 이 가정에 대한 환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부부와 그 부부를 통해서 나온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사회 집단이다. 특히 이익관계를 초월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혈연 집단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가족은 양육과 그리고 사회의 이론을 배워나가고 또 가르쳐준 우리의 책무가 있는 거죠. 부모로서. 그런 사회를 통해서 행동 발달이 이루어지는 근원적인 가장 기초적인 사회의 단위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해당 가족이 어떠한 양육에 대한 방식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떻게 이 가족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개개인의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거고요. 양육 방식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 각자 한번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은 어떤 양육 방식을 갖고 있는가? 혹은 나는 어떠한 양육 방식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양육 방식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강압주의적. 그러니까 뭔가 많이 푸시하는 거죠. 부모들이 정해놓은 어떤 룰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지켜야 돼 라고 자녀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압주의적인 양육 방식을 통한 어떤 특징은 가정학대가 그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환경이 실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어떤 룰도 자녀들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다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적이도 실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 속에서 친 자녀들의 경우는 불안해요. 또 타인을 공격할 수 있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도 실은 많은 거잖아요. 두 번째로 민주적이고 신뢰적인 양육 방식 속에서 있는 가정의 특징은요. 요 위에 있는 강압주의적인 양육 방식과는 좀 반대적인 입장이겠죠. 그래서 사회 책임의식이 강하다. 또 자율성, 어떤 자녀들의 얘기를 많이 귀담아 들으니까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이후에 자녀가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던 환경을 또 조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자를 조성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해당 가족은 구성원들끼리 어떤 경계선을 갖느냐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계선. 그래서 경계가 가족 구성원끼리 명확해요. 혹은 모호해요. 두 가지가 이제 상반된 개념이겠죠. 만약에 명확해요 라고 한다면 자율성과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아 정체감이 확립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대신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는 실은 되겠죠. 반대로 모호해요. 가족 구성원끼리 어떤 경계가 없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가족 간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침해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것도 실은 만들어 나가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 위기 개입, 신속한 어떤 위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유형은 첫 번째, 부모에 대한 이혼 혹은 재혼. 근데 부모가 다 이혼했다고 혹은 재혼했다고 우리가 위기 개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빈도상으로 볼 때 어떤 정상적인 부부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가족으로 이루어진 어떤 가족의 유형보다 이혼을 했거나 혹은 재혼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더 빈도가 실은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어떤 이혼 과정, 재혼 과정이 다 이럴 것이야 라고 보는 편견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이혼과 재혼, 어린아이들에겐 큰 위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생애 주기에서 어떤 일탈을 또 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는 거니까요. 또 두 번째, 부모가 학대하고 또 폭력을 해요. 혹은 부모끼리 자주 싸워요. 라고 한다면 이 아동의 경우는 다른 어떤 정상적인 가정의 기능에 있어서보다 훨씬 불안하고 우울하고 어떤 위기적인 어떤 다른 구성원들과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족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적응할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인 발달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어떤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가족이,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건강하고 어떤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사회인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책임의식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족 다음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 대상은 바로 집단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요, 사회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즉, 어딘가 소속돼서 그 소속을 통해서 나의 어떤 강점, 나의 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만들어내가고자 하는 인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집단은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것이다. 즉 개념적인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성원들을 서로 인지하고 또 우리가 이 집단에 있는 이유는 어떤 목적이라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거기 위해서 온 거죠. 어떤 특별한 목적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 개인은, 나는, 구성원은 집단의 하나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집단이라고 하는 이 체제와 또 각각의 구성원들과 유기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건강성을 또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조직체인 거죠. 집단에 부적응적인 개인이 있을 수 있죠. 즉 어떤 직장인 내에서도 직장 적응이 어려워요. 또 학교라고 하는 학생에 있어서도 학교 내의 적응이 어려워요. 다양한 어떤 환경에 대한 부적응적인 개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집단에서 소외된 개인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만약에 집단이 계속 소외돼요 라고 한다면 관계를 맺는 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고독, 우울감이라고 하는 걸 계속 동반할 수 있겠죠. 결국에 집단과 갈등적인 관계가 점점점 그 골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대적인 행동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극하게 되면 극심한 어떤 상태까지 나가게 되면 바로 반사회적인 행동까지 표출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위기적인 어떤 부분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학교에 부적응적인 청소년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심각한 우리 사회의 어떤 위기를 한번 예시로 다뤄봤고요. 집단의 부적응적인 개인을 우리 사회복지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즉 또래 집단으로 지속적인 소외가 돼요 라고 한다면 자기중심적이다. 또 공격적일 수 있다. 혹은 폭력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행동 양식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환경은 바로 지역사예요. 지역사는 아주 쉬운 말은 내 동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인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는 지리적인 어떤 것, 내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 어느 구에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이것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욕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민들은 희망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상호 의존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개개인과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 혹은 관계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또 큰 역할인 거죠. 지역사회와 그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행동 둘 사이에 있어서는요. 사람은 문제가 있고 욕구를 해결하기를 희망하죠. 그러면 그 문제와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인적인, 물적인 자원이 공급을 통해서 그런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자원과 어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바로 우리가 욕구와 문제가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은 환경 속에 있는 다양한 자원의 지지를 통해서 그러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나기를 희망하는 어떤 존재인 거죠. 지역사회가 그 해당 내가 사는 어떤 동네가 바로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도 잘 되고요. 공정도 잘 돼요. 그럼 아주 좋은 지역사회죠. 근데 반대로 여기 같이 협력도 안 되고 공정도 안 돼요. 그러면 경쟁과 어떤 갈등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비인간화, 인간의 소외 현상을 통해서 결국 사회적으로 일탈적인 행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슈들을 또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그를 둘러싼 가족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바로 지역사회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내가 살고는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나 개인의 문제 혹은 우리 가족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자립적인 어떤 환경이 될 때 지역사회가 자원을 지원해줘야 되겠죠. 지역사회와 따라서 인간 행동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지역사회 내에 있죠.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가, 즉 자원봉사, 후원자죠. 또 물적 자원은 물품과 다양한 후원금이에요. 이런 둘의 자원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와 조직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건강한 발달들 혹은 우리 주변의 어떤 가족에 대한 건강한 환경의 조성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발달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족만 중요하다 혹은 집단만 중요하다, 지역사회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각각이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한 역할을 건강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때 그 속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건강은 바로 연속돼서 건강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인간에 대한 행동, 발달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